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번의 영상에서는 감정과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축되게 돼 있죠.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감이 많아지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낮은 자존감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 양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굉장히 내적으로 안정적으로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 실패나 연인과의 이별이나 성적 하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럴 때 굉장히 첫 번째 이제 내적으로 기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연인과 헤어졌을 때 저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워, 성격이 별로야, 또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외적으로 그 문제를 귀인시키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문제를 찾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내가 헤어진 이유는, 연인과 헤어진 이유는 내 성격이 너무 별로거나 원래 타고난 외모가 별로야, 또는 사업 실패한 거는 내가 뭔가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또는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나는 원래 좀 내 지능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으로 귀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귀인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업 실패가 경기 탓이다, 또는 연인과의 이별이 상대의 성격 문제다, 또는 성적이 안 좋은 게 이번엔 유난히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외적 변수들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이거를 나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외모나 능력 문제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귀인을 시킨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문제를 내 안에서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그건 바로 이제 희망 없다는 느낌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상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 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역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작정 이제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면 그건 이제 합리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내부나 또는 안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은 외부의 원인을 좀 돌려도 되고, 조금 남 탓을 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 좀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효능감이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해낼 것 같은 느낌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문성을 띠거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논문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을 쓸 때도 보면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또는 이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글을 쓰는데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가끔 욕을 먹다가도 그래도 좀 글솜씨가 나쁘지 않다, 가끔 칭찬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못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이게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좌절 경험에 따른 심리적인 타격의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3 학생이 있는데 이제 정시 수능을 보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누구나 좀 우울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좀 그렇게 좌절하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하는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우울 강도나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는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모든 학업을 포기해버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되게 큰 타격 중에 하나가 연인과의 이별이죠. 누구와의 이별인데, 역시도 뼈 아프긴 한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다가 쉽게 말해서 좀 누워있기도 하고, 술도 몇 잔 먹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회복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거야, 난 정말
너무 좋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어.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면서 역시 모든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괴해 버린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좌절 경험 대비해서 내가 받는 타격의 결과값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이제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나치게 좀 예민하다,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뒤따라오는 생각이 많이 없이 그냥 깔끔한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뒤따라온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같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업무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뭐 잠깐만요 하고 전화 좀 받을게 하면은 그냥 좀 기다려주거나 뭐 그 사람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뭐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뭐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했는데 집에 왔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걔가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전화를 꼭 받았어야 됐나?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좀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었는데 내가 좀 민감한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만 유독 그러는 것 같아. 분명히 나를 무시한 거야. 아니야. 좀 쿨하게 넘어가자. 네가 너무 예민해. 아니야. 내일 좀 전화해서 한마디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면서 혼자서 집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재판이 일어나서 밤새 잠을 못 잔다든지 그 분노감 때문에 분노가 해소가 안 돼서 그 다음날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강박적인 사고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피해의식적인 사고인데요. 피해의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한 10억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0원을 가져간다면 그건 큰 타격이 없는데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가져가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자원이 내가 충분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약간만 뭐 스크래치 낸다고 해서 타격이 있을 게 아닌데 워낙 심리적 자원이 없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스크래치를 내도 막 흔들리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액팅 아웃, 돌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분노 조절 장애이신 분들이 만나보면은 사실은 상담할 때 대화해보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없어요. 막 지난날에 막 본인이 막 분노를 터트리고 막 사고를 쳤던 그 일에 대해서 막 반성하고 눈물도 흘리시는데 또 돌아서면 이제 바로 그 돌출 행동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이 낮고 평소에 자기 주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대학생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아리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던 회장 형이 있었는데 그날 동아리 그 친구 몇 명끼리 뷔페를 좀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괜시 이제 탈탈 털어서 이제 그 뷔페 값을 내고 이제 뷔페를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뷔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는데 그 회장 형이 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밥 굶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농담이긴 한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냐면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예를 들면은 그 동아리에서 완전 탈퇴를 해버리고 카톡방도 나가버리고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뭐 인스타 팔로우도 다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장 형이 농담으로 그 얘기를 던졌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그 뷔페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너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잘 못 알아차리고 표현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때 넘어갔는데 뒤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완전 손절이 된 거죠. 근데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 형 입장에서는 내가 왜 손절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고 갑자기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완전히 철회하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집단에 나오지 않는 집단원이 있다면 그건 집단에 굉장한 불만이 있거나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총 몇 방 쏠 일인데 대포가 날아간 거죠. 쉽게 말해서 야 너는 뭐 쫄쫄 굶고 왔니? 그러면 농담이지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하는 거죠. 뭐 형 말을 뭐 그렇게 해요? 라든지 형 그건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라든지 그것도 어려우면은 뭐 형도 만만치 않구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쌓여왔던 거죠. 자기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폭탄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관계를 다 끊었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돌출 행동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돌출 행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상사하고 큰 싸움이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도 손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에는 해보셔야 되는 거는 평소에 내가 내 욕구나 감정들을 잘 접촉해서 참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좀 해서 바람을 좀 빼줘야 됩니다. 6번째는요, 본인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큰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불안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리스크를 0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분석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려고 계속 계획을 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 좋은 상황을 극구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완벽한 순간은 없죠. 관념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완벽한 삼각형이나 완벽한 원이 존재할 수 없고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을 못 하거나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삶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불안을 안고 뛰어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측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예측하는 미래는 다 예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과 여러분들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셨나요?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은 삶이 예측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나의 계획들은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는 그 예측들은 미래가 아니라 다 과거일 뿐이고요. 왜냐하면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지식 수준에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안고 뛰어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최초로 인간에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는데요. 인간은 사실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철학계나 심리학계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억압의 산물이고 내가 보기 싫은 것들,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나 트라우마, 수치심, 성적 충동, 폭력성, 공격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억압시키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본인의 부족한 모습을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좀 깊이 들어가서 본인의 무의식을 좀 탐색한다거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나 부족한 모습을 좀 드러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상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방어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는 결국에는 불안을 방어하려는 거고, 왜 이렇게 불안한가 보면은 그래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내담자가 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깊이 있는 본인의 상처라든지 깊이 있는 괴로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통 상담할 때 내담자가 많이 좋아졌구나, 내담자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신호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또 좀 낮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 그러니까 좀 부족한 모습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적 사고를 잘 못 떠올려요. 오히려 대부분 이제 파국적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직장인이 이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약간 말을 사장님 앞에서 버벅거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프레젠테이션 망쳤다. 사장님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나 진짜 인사고과도 완전 작살 날 거고 진짜 이 프로젝트는 나한테 안 맡기실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병신처럼 느껴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생각들이 일반화가 되면서 파국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안적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논박, 디스푸트 한다고 하거든요. 인지치료에서 논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나 한번 버벅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난 잘한 것도 많았어. 그리고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해도 나란 한 사람이 회사 생활을 다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논박을 해보면, 근데 내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회사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대안적 사고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사건보다 그 실패를 자꾸 파국화시키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난 쓰레기야, 나는 완전 배렸어,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찾아내셔서 스스로 이제 대안적 사고를 가지고 논박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들이,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로하는 건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안테나가 달린 것처럼 그런 데만 쫓아가서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하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고, 의외로 연락을 좀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사실은 나의 낮은 자존감을,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교에서 생기는 그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고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자존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자존감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제 제가 자존감 낮은 분들의 특징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